여러분 안녕하세요. 홈스탠다드 부동산의 김종석입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고 인간의 수명이 자꾸 늘고 있기 때문에 요원한 얘기인 것 같지만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다가올 그 죽음과 그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 문제들, 그거를 어떻게 해서 최소화하고 간소화시킬 것인가, 그거를 내가 지금 현재 건강할 때 저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이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 고객 중에서도 돌아가시는 분도 발생하고, 또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알아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할까 해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변호사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이런 제가 제 스스로, 봐왔던 거, 경험으로 인한 거, 아니면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각각 상황에 따른 그런 케이스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상속을 하기 전에 내 이제 재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쭉 나열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다 상황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큰 이제 부동산이 있겠죠. 부동산 중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또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 콘도, 여러 프라퍼티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꼭 이 비즈니스는 이 부동산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지만, 일단은 여러 이제 스탁이나 어떤 그 비즈니스의 거래가 이제 또 따라올 거기 때문에 일단 1번 카테고리에 넣었고, 두 번째는 이제 동산이 있겠죠. 동산. 현금 자산이랄지, 자동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금, 아니면 또 인슈런스, RRS 빌려오는 게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오래전에부터 이런 걱정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젊었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아이들을 돌볼 사람은 누구일까? 또 얼마 안 되는 내 재산이지만 이거를 잘 관리를 해서 내 애들이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를 누가 그러면 돈을 이거 잘 관리할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아마 그게 우리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저번에도 한국에 가족들이 있지만, 여기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아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위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위를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저도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최근에 한번 쭉 공부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이 집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내 배우자와 같이 조인 테넌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생소한 법률 용어인데, 조인 테넌시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공동 소유다. 근데 공동 소유가 이퀄 조인 테넌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나와 같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조인 테넌시로, 더 스페시픽하게 조인 테넌시로 소유를 해야 돼요. 근데 아마 내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그런 거주용 주택은 조인 테넌시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그 등기를 할 때 변호사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뭘 다 물어보고 그렇게 등기를 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조인 테넌시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 타이틀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50대 50 이런 게 아니라, 조인 테넌시라고 하는 건 그냥 n분의 1이에요. 조인 테넌시는
꼭 뭐 부부 간에 꼭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내 아들하고도 좋은 테너시가 될 수가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n분의 1이기 때문에 뭐 와이프, 나, 우리 아들 뭐 이런 경우에는 3명이 그냥 n분의 1로 되어 있는 거예요. 33%.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할 때는 그런 걸 많이 해요. 이것도 공동 명의로 하는데 달라요. 그거는. 뭐 내가 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것도 뭐 내 와이프랑 같이 공동 명의를 했어요. 근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tenants in common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죽어도 그 사람이 자동으로 승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 왜 그러냐? 이거는 인베스트먼트이기 때문에 꼭 뭐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뭐 친구하고도 인베스트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법인이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개인이 또 뭐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뭐 어떤 플라자를 샀다든지 뭐 여러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는 테넌트 인 커먼이라는 게 돼 있어요. 테넌트 인 커먼의 문제점은 뭐냐? 자동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분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지분을 판 것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캐피탈 게인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캐나다에는 뭐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상속세, 증여세는 여러분들이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캐피탈 게인을 걱정을 하셔야 돼요. 캐나다에서는 내가 죽으면 마치 내가 죽기 직전에 내 부동산을 판 것 같이 생각을 해요. 내 주택을 팔면 캐나다에서는 내 프라이머리 홈을 팔면 이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어, 어차피 세금이 없죠. 이 캐나다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한테 넘어갈 때 세금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직전에 팔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걸 이해하기가 쉬워요. 내가 콘도가 뭐 3개가 더 있었는데 그걸 죽기 전에 팔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상속세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발생하겠어요? 내가 과거에 30만 불에 산 콘도가 지금은 이거를 60만 불에 팔았다 하면 30만 불이라는 갭이 생겼잖아요. 이 프라핏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30만 불에 대해서 생긴 프라핏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죽기 직전에 내가 그걸 팔았다면. 근데 내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속자들이 내는 거예요. 캐피탈 게인을. 근데 이게 실제 60만 불의 밸류인데 과거에 이걸 내가 최초에 산 건 30만 불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지난 한 10년 동안 끌어다 보니까 이게 뭐 밸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오늘은 그런 디테일한 얘기를 하려면 이게 뭐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너럴하게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간단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은 캐피탈 게인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상속세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캐피탈 게인이 발생한다.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뭐 플로리다에 콘도를 하나 사놨어요. 미국은 상속세가 있어요. 에스테이트 텍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캐피탈 게인은 둘째치고 먼저 상속세를 내야 돼.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어, 제가 알기로 한 100만 불 정도가 되면 약 40%의 상속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 사람이 그 상속을 받은 사람이 그걸 처분할 때 그거에 대한 또 뭐 여러 가지 세금이 또 발생할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상속세만 얘기해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특히 해외 재산은 여러분들이 뭐 좀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럴 때 살아생전에 빨리 처분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시게 돼 버리면 캐피탈 게인이 발생하는데 이 사람이 어,
이거를 그러니까 자동으로 팔아야 돼. 그러니까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상속을 받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이걸 팔아야 돼. 그러니까 한참 걸리겠죠,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는 뭐 테넌트도 구해야 되고 테넌트의 뭐 이거에 대해서 그럼 누가 할 건지를 몰라. 누가 사인을 할 수 있는지 이 에이전트를 오래 한 저로서는 어, 아버님이 갖고 있던 콘도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테넌트와 사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렌탈 계약서를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은 랜드로드야. 주인이야. 근데 아버지가 집 돌아가셨어. 그럼 그 누가 사인해야 돼? 사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법원은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리 없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법원의 명령을 받는데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걸려요. 그거가 뭐냐면 그 얘기는 이 사람한테 상속이 됐다는 게 아니라 누가 이거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권리가 나오는데 그만큼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뭐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특히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나서 내가 죽었어. 그러면 내 아들이 그 권리가 있다는 거를 확인이 돼야지 그다음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걸 팔고 그 사이에는 뭐 어마어마한 많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거기 모기지를 갖고 있는데 모기지도 못 갖고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그거를 그냥 뭐 폴크로저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파워 어토니로. 그 파워 오브 세일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폴크로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강매로 그냥 싸게 팔아버릴 수 있어. 그래서 해외 부동산, 특히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살아생전에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연세가 조금 드시면 차라리 그거를 뭐 명의를 뭐 아들 이름 바꾸든 아니면은 뭐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플로리다 콘도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예 정리를 해버려라. 아니면은 아예 그냥 돈을 가지고 그냥 렌트를 해라 그쪽에다. 제가 그 지난 영상에 그 뭐 특히 이런 뭐 부동산 상황이 안 좋을 때 조금 두 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프로퍼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특히 여러 가지 법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재산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불리는 과정이 있을 거고, 뭐, 한 5, 60대까지, 한 60대까지 이제 뭐, 이거 불리겠죠. 그랬다가, 그다음부터는 지켜야 돼. 지키고 내가, 죽기 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거를, 뭐, 내가 힘들게 만든 자산을 흐지부지 눈먼 놈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들 건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뭐 위를 써놓는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주 이게 법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이걸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겠지 천만에 정부에서 그냥 다 가져가요. 그냥 대부분 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거를 뭐 폴핏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피 저런 피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오랫동안 이게 끌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로 이러다 보면 흐지부지 다 없어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하다못해 내가 이거를 어디다가 도네이션 한다고, 어디다 교회에다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뭐 도네이션 하겠다. 아니면 나하고 친한 우리 그 존 팀한테 내가 이걸 다 도네이션 하겠다. 그걸 차라리 딱 해놓는 게 나아요. 이제 흐지부지 다 없어진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운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뭐 컨비니언스를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여러, 뭐, 비즈니스 형태의 걸 할 수 있는데, 또 뭐, 그거를 법인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법인, 그게 만약에 무슨 큰, 뭐, 수익이 뭐, 비즈니스가 아니라면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는데, 수익이 꽤 나는 어떤 좋은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걸 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저도 이렇게 지금 이게 해당되는 비즈니스의 모든 거가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같이, 저랑 같이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런 걸 들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과 이제 동산이 있는데, 뭐 현금도 있을 거고, 또 뭐 차도 있을 거고, 뭐 하다못해 뭐 간단한 뭐 시계, 뭐 사실 뭐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는 값어치가 꽤 되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예금이 있는데 뭐 와이프랑 공동 뭐 계좌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부부가 있을 때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돼. 먼저 가면 자동적으로 남아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큰 재산이 없다. 그냥 지금 거주 주택이나 있고, 그냥 예금이나 좀 있다. 그리고 뭐 RRSP나 뭐 이렇게 좀 가져서, 돈을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은 내가 볼 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부부가 동시에 돌아가시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돌아가시면 당연히 뭐 자녀분들에게 그게 생계가 돼야 되는데,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간단해요. 한국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법정 상속이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가족 관계가 호족 뭐 이랄지 뭐 가족 관계 증명서랄지 뭐 이렇게 해서 딱 보면 다 나오잖아. 뭐 내 아들이 누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캐나다에는 이런 가족 관계 증명서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민을 와서 1.5세의 애들을 데리고 온 사람은 그 아들이 이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조차 증명할 서류가 없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아들이라는 증명이 그냥 같은 주소지로 돼 있는 거밖에 없어.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뭐 성년이라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밖에 없어.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벌 서티피케이트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다 여기서 태어난 애들인데 벌 서티피케이트에 있고 거기에 페런츠가 누구라는 게 딱 이름이 들어가요. 아빠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그게 딱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벌 서티피케이트가만 있으면 이 사람이 내 아빠다라는 거라도 증명해.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셔서 그분이 갖고 있던 이 뭐 재산은 내가 받아야 된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 이거를 그냥 뭐 흐지부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재산도 얼마 없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뭐 내 집도 있고 뭐 콘도 사는 것도 뭐 한 두 개 있고 뭐 지금 차도 굴리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위를 해놔야 돼. 윌. 이 위를 해놓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위를 안 해놓다는 얘기는 그냥 다 가져가세요. 뭐 나는 그냥 재산 다 필요 없으니까 나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뭐 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왜냐? 윌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를 주는데 한 1년 반 걸려. 1년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근데 그 사이에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집이 쑥대밭이 돼버려. 왜냐하면 거기 내가 보통 론이 있어요, 론이. 집에는 모계지가 있고, 뭐, 차에는 카 론이 있고, 그러면서 이게,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그러면서 페널티에 뭐 인터레스트에 막 붙으면서 이놈 뛰어가고 저놈 뛰어가고 나중에 권리가를 받은 후에 가보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를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거를 뭐 저는 위라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뭐 위를 변호사한테 하시던 뭘 하시던 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윌이 없이 돌아가신 분을 제가 봤어요. 이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컨티뉴 좀 이따가.
이런 게 뭐 아주 뭐 그냥 별게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여러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돼야 되겠죠. 근데 특히 또 뭐 미성년자의 경우에 내가 죽으면 쟤네들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진짜 애를 놓고 진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쟤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나는 여기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커스터디언이 필요하죠. 애들을 돌봐줄 사람.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뭐 누구 형제랄지 뭐 이런 거를 지정해 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커스터디언으로 친구에게 야 네가 죽으면 뭐 내가 뭐 애들을 봐주겠다. 뭐 내가 죽으면 네가 좀 봐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디언이라는 게 있어요. 가디언은 돈 관리를 이게 두 개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 친한 친구가 있어서 야 내가 혹시 뭐 잘못되면 우리 애들을 내 재산을 다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돈 관리를 하면서 애들까지 뭐 내 대학 잘 보내고 성년이 될 때까지 네가 케어를 잘 해줘라. 그리고 뭐 너는 그 돈에서 뭐 피를 좀 빼가라. 그거는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돈을 아껴. 그 피를 아껴. 아, 돈을 줘야지. 왜 공짜로 돈을 친구가 여기서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야 돼. 첫째.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무료 봉사는 하지 않아. 물론 의리로 하지만 그 의리에는 expire date가 있어요. 지쳐,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리월드 없는 일은 내가 볼 때는 그걸 무조건 의리로만, 누구에게 맡기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뭐 fee를 뭐 네가 여기에서 얼마를 가져가라 매년 그리고 내가 지금 재산이 뭐 한 50만 불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fee를 가져가고 뭐 세이빙 어카운트만 넣어놔라 그거 갖고 뭐 투자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오는 뭐 매년 거기서 얼마씩을 빼서 그 걔네들한테 이거를 해줘라 그게 결국은 트러스트래 트러스트 돈을 관리해주는 그래서 아예 뭐 트러스트라는 그런 큰 회사에다가 돈을 맡기는데 한 50만 불 같은 거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데는 미니멈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한 100만 불 정도는 돼야 된다. 맡길 재산이. 그리고 뭐 걔네들은 피를 딱딱딱 떼어가고 그 대신 뭐 장난치진 않겠지.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수익이 이만큼 발생했고 또 이렇게 해서 애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런 컨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뭐 각종 온라인의 어카운트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뭐 이메일이나 요새는 또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상화폐. 얘가 아버지가 비트코인을 사놨는데 비트코인은 누구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비트코인 사놨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은 정부의 갖고 있는 예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은행이라는 주체가 있잖아요. 이거는 비트코인은 자기가 관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게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걸 어디다가 얘기를 하기가 애매해. 특히 그건 완전히 현찰이나 다름없거든. 그러니까 누가 도둑놈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협박을 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키드내핑 했어요. 요새 SNS에다가 나 비트코인 얼마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던 애가 키드냅 당했어요. 그래서 300만 불 갖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얘가 죽는다.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죽어버리면 어카운트에 액세스가 안 돼. 그래서 뭐 그런 가상자산이란 용어는 좀 애매하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니모닉 이라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거를 그런 암호를 어디다가 이렇게 분산해서 뭐 나눈다든지 뭐 은행 무슨 뭐 그런 게 많다면 막 진짜 막 뭐 많은 재산을 그런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나눠서 뭐 은행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거를 뭐 1번부터 뭐 그게 이제 한 24개 이제 이런 레터로 돼 있으니까 뭐 그거를 뭐 나눠서 뭐 6개는 여기다 넣고 또 나머지 뭐 6개는 이쪽, 6개는 저쪽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다 합쳐야지만 알 수 있게 분리를 해 놓는다든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런 수탁 서비스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뭐, 그런 암호화폐가 많으신 분들은 뭐, 다른 쪽에 방법이 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뭐,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 그런데 봤더니, 이렇게 내가 지금 넘겨야 되는 것들이, 안전하게 넘겨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 뭐, 이런, 우리가 정상적인,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뭐, 이런, 뭐, 보석이나, 뭐, 현금이나 이런 거는 뭐, 어디 서랍이나 뭐, 이런 데 있을 거니까, 이런 거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동차나 이런 거는, 뭐, 내 등기, 뭐, 돼 있고, 차는 뭐, 내 주차장에 서 있을 거고, 단순히 무슨 그, 모계지를 갚아 나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은행에다가 알려야 되겠지. 그거를 론을 갖고 있는 그 은행에 알리고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돈을 갚겠다든지 뭐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거의 다 이거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연세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을 거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40대인데 부모님이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부모님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이런 근데 이 한국적인 사고는 뭐 돈 얘기하면서 야 이런 거 좀 이렇게 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놈이 말이야 뭐 돈에 욕심이 있어야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 힘들게 그거 만든 재산을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이 똑똑하네 이 자식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놈이 왜 그 뭐 나 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왜 돈에 눈독을 들이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재산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기가 오늘 갑자기 죽었을 때 발생할 것들. 그래서 이거를 쭉 이제 리스트업을 쭉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주 주택은 뭐 밸류가 뭐 100만 불 정도 된다. 뭐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는 뭐 콘도가 내가 3개가 있는데 뭐 주소는 어디고 또 뭐 그거를 내가 얼마에 뭐 언제 샀고 뭐 그러니까 엑셀 표 같은 걸 하나 쫙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리고 지금 이런 거는 뭐 계좌에는 그냥 내가 그 엑셀 표를 하나 프린트 해가지고 뭐 어디에다가 넣어놓고 뭐 내가 죽으면 그걸 봐라 열어봐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재산을 다 찾는데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 재산을 뭐 이렇게 딱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이렇게 쫙 뽑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캐나다는 내가 이게 유일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그 크레딧 리포트를 볼 수 있잖아요. 크레딧 리포트를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죠. 뭐 모게지나 론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해서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이런 걸 갖고 있구나. 근데 여기에 인베스트먼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계좌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무슨 ETF 같은 거를 주식 계좌를 통해서 해놨어. 근데 그런 거는 안 나온다 이거 여기에. 그런 그 크레딧 리포트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뭐 어느 정도의 뭐 기본적으로 뭐 그거를 미리 뭐 다 이렇게 오픈하는 그게 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디다가 적어놓고 숨겨놓고 그 대신 리스트업을 해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나중에 갑자기 내가 죽으면 야 거기에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걸 봐. 최소한 그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놓는 사람이 좀 뭐랄까 인생을 제가 지난 시간부터 쭉 얘기했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고 하면서 이거를 내가 아들에게 좀
완전히 넘기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게 하나의 플로우가 쭉 가는 거죠. 그 정도의 생각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이런 뭐 온라인 어카운트는 뭐 제 생각에는 없어도 되는데 문제는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주식 계좌 같은 경우에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뭐가 있다라고만 하면 뭐 TD 뭐 거기에 가서 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내가 이제 이게 상속권을 이제 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일로 와라 이렇게 돼야 되겠지.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것도 캐피탈 게인이 발생한다. 이게. 캐피탈 게인. 상속세는 없지만 캐피탈 게인이라는 게 있다. 해외 부동산은 상속세까지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이런 이제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윌을 해야 돼. 그럼 윌이 왜 사람들이 윌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어요. 내가 죽지도 않고 이걸 왜 해놔? 안 죽어도 해놔야 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사람이. 그리고 지금 이 윌이라는 게 뭐 얼마 이거 변호사한테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한인 변호사 중에도 이걸 저렴하게 그냥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고 이거는 꼭 뭐 부동산을 맡긴 사람한테 그걸 맡길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윌은 내가 볼 때 변호사가 좀 젊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내 아들이 그걸 가지고 뭐 위원장을 가지고 그 변호사를 찾아가서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너한테 이걸 해놨는데 내가 지금 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내가 그 프로베이션 절차도 밟아야 되고 뭐 해야 되겠다. 그거를 하려면 그 변호사가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그 나이에 대해서 무슨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나 같으면 그래도 좀 젊은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지만 젊지만 좀 뭘 알 것 같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서는 죽으면 뭐 이게 죽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이거를 그냥 신고를 하고 어떤 상속 절차에 들어가면 세무 관계만 발생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걸 유언으로 우리 아들한테 뭐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아예 그냥 상속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법으로 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얘한테 네가 아들인데 이렇게 얘 하나도 안 줄 수 있냐? 조금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만든 게 이제 유류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유류분까지 안 주고 아버지가 하면은 야, 이 아들이 너무 이제 막 섭하니까 소송을 걸 수 있죠. 유류분 반환 소송을 이 상속자들한테. 그러면 이제 뭐 애들끼리 싸움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애초에 그런 법적 지식이 있어야 그런 것까지 발생하지 않게 얘도 조금 뭐 주기는 싫더라도 조금 줘야 된다 이거 기본적으로. 근데 온타리오에는 문제가 아까 얘기한 가족 관계가 확실치 않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여기는 한국은 약간 대륙법을 따랐고 이 캐나다나 이 영국, 미국 여기는 영미법이에요. 달라. 영국법이에요. 영국법. 이게 진짜 예전에 이제 이게 굉장히 히스토리가 멀리 가는데 이 히스토리가 대륙과 영국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영국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대륙에서 발생하는 여러와 이게 단절이 되는 게 많아요. 하다못해 우리 도량형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에 미터법을 쓰는데 뭐 피트, 야드 이게 다 영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 파운드, 킬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이런 도량형부터 이 영국에서부터 이게 하는데 이 법 체계도 달라. 그러다 보니까 법적이 한국은 대륙법을 따라, 독일법을 따라.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대륙법 따라서 그거를 법, 법에 명시된 조항이 중요해.
근데 이런 캐나다는 영국을 따랐기 때문에 그 체계가 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족 관계가 아예 딱 깔끔하게 딱 돼 있잖아요. 한국은. 여기는 그게 없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왜 그게 좀 그 이유가 뭘까 좀 이제 얘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한국처럼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뚜렷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약간 뭐 성적 개념도 좀 뭐 좀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유교적인 사고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뭐 혼외자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는 혼외자가 생물학적인 아빠라도 이 사람이 호적에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물학적인 아빠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국에서. 호적에 있어야 돼. 법적으로 얘가 내 아들이에요. 법적으로. 근데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이게 내 아들이라는 게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첫째 부인의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둘째 부인의 애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애가 또 애를 낳아서 또 그러니까 이런 게 막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게 복잡하다 보니까 그걸 뭐 다 가족을 명시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이 이 망자가 의 뜻에 따라서 재산을 나눠주는다 이런 식의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추측에. 그러다 보니까 이 윌이라는 게 중요해. 내가 자식이 뭐 몇 명 있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재산을 50% 주고 내 아들한테 이 사람한테 50% 주고 뭐 이렇게 뜻을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윌이 중요한 거는 사실은 내가 누구한테 얼마 준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이규제큐터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 뭐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뭐 에스테이트 트러스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누구가 그러니까 재산 어, 남아 있는 이 재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집행할 사람 그거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바로 그런 절차를 뭐라고 해요? 프로베이션을 한 절차라고. 프로베이션. 그러니까 프로베이션의 절차는 이 에스테이트 트러스티를 결정하는 절차예요.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오더를 받아와야 된다. 그렇게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무슨 오더를 받아오느냐면은, 그거를 집행자를 결정하는 게 결국은 프로베이션이에요. 법원의 오더. 그럼 법원의 오더를 받아. 그러면 이거를 집행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이 막강한 파워를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파워를 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이거를 네가 50% 가져가 네가 30% 가져가 그리고 뭐 나도 뭐 이거 고생하는데 피도 좀 받아가야지 이렇게 뭐 내 피로 한 얼마 빼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게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게 뭐 재산을 얘한테 얼마 주고 얘한테 얼마 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누구를 정할 것인가 이게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 왜냐하면 이거 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위시야. 내가 아들한테 내 재산의 뭐 90%를 주고 싶어. 근데 이 집행하는 사람이 봤더니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뭐 이 사람이 이 아들을 너무 전적으로 사랑한 건 하는데 야 거기 딸한테는 10%만 주는 게 말이 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야 그냥 70만 가져가 너. 그리고 30은 딸한테 줘.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규자 기터가. 근데 그렇게 안 하겠지. 뭐 자기가 뭐 하려고 거기에서 분쟁 안에 끼어들겠어.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윌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가능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써 있는 내가 이거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내 친구인 우리 그 홈스탠다드의 김종석 씨를 지정을 해놨어.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제일 좀 판단력도 좋고 제일 내 일을 잘 봐줄 것 같아. 아니면은 뭐 내 와이프를 결정했어. 근데 와이프가 더 이걸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크리티컬한 얘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으면 당연히 배우자로 해놓겠죠. 그리고 아들이 뭐 멀쩡한 정신에 있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이규제큐터이면서 또 네가 상속자로 해놓겠지. 근데 꼭 그게 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근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못 믿어. 내가 보니까 저놈이 저거를 제대로 돈 관리나 제대로 할까? 지금 갖고 있는 그것도 얼마 저기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데 뭐 이걸 착착착착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지. 그리고 아예 트러스티를 변호사로 지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피가 많이 들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피를 아끼면 안 돼요. 피를 아끼고 자기 죽은 다음에 챙길 사람이 없는데 그거 뭐 푼돈 아낀다고 그러다가 진짜 그 제대로 된 그걸 지켜야 되는 것들이 흐지부지 아무 신경 안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베이션 절차는 결국 집행자를 에 대한 누구가 집행자인가를 법원에서 알려준다 이거예요. 거기 써 있어요. 그 위에 이제 내가 지정을 해놓은 거지. 그대로 이제 되는데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또 어디다 공고를 내기도 하고, 니네 여기 재산 여기에 뭐 되는 사람 오세요 하고, 뭐 신문 이제 일간 신문에다 뭐 공고를 내기도 하고, 그 뭐 아무도 안 보겠지만, 그러니까 요식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우리 할 만큼 했다 그런 면피성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베이션 이제 텍스. 이거는 이제 프로베이션 텍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총 재산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었다. 뭐 100만 불이라는 건 집에 있는데 집이 뭐 요새 뭐 다 뭐 100만 불도 넘어가고 하는데 모기지가 뭐 50%가 있었다. 그러면 네트로 그게 얼마인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여기에서 봤더니 이 사람이 뭐 콘도도 가지고 있고 뭐도 있고 뭐 주식 계좌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더라. 그래서 봤더니 한 200만 불 되더라. 그러면은 이 프로베이션은 상속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법원에서 그거를 일을 해주면서 받는 피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에스테이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텍스라고도 부르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베이션 텍스다 이렇게 하는데 약 1.5%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밀리언 정도다 하면은 뭐 초반에 5만 불까지는 뭐 텍스가 없고 5만 불부터 한 1.5% 붙기 때문에 한 2밀리언 된다 그러면 약 한 3만 불 가까이 돼요. 2만 9천 뭐 얼마. 2밀리언 2만 9천 얼마.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건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닌데 이 절차를 할 때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런 뭐 돈이 미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로베이션 절차가 결국은 위일이 있건 없건 이 프로베이션 절차를 거쳐야 돼. 근데 위일이 없으면 이 프로베이션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뭐 저기에서 원래 내 뭐 전처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내가 사실은 이걸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겨 나한테 이걸 다 준다고 얘기해서 나 갑자기 생뚱맞게 나올 수도 있고 어?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이민자니까 뭐 저기 한국에서 갑자기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서 갑자기 내가 사실은 본부이냐 그러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별의 별 케이스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위를 안 해놓으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뭐 약간 공시의 기간이 늘어나는 거지. 공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걸 우리가 할 만큼 했다. 근데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네가 너밖에 없나 보다 네 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베이션 절차를 빨리 하려면 이 윌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윌에서 중요한 거는 몇 프로 주는 게 또 중요하지만 이 에스테이트 트러스티를 정확하게 믿을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티피케이트를 받았어요. 아까 얘기한 여기서 이제 Certificate of Appointment of Estate of Trustee라는 거를 집을 팔려면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없이는 집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 윌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이걸 받는데 한 1년 반 걸렸다 치자. 그러면 그 사이에 뭐 모기지는 못 갚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집에 인슈런스 모기지 인슈런스도 못 갚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막 집에 잔디도 아무도 안 깎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딱지가 붙고 갑자기 와서 또 뭐 이 모기지는 모기지대로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죽은지도 모르고 돈 안 갚으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뭐 계속 이걸 보내. 근데 그 집에 우편물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아무 답도 없고 하니까 이걸 파업 세일로 그냥 또 미리 팔아버려. 헐값에. 헐값이 아니죠. 사실 헐값으로 팔진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는 게 파업 세일이 더 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싸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아까 말한 그 상속자들한테 소송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는 이거를 뭐 지금 당장 헐값에 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요새 시세 얼마야? 그래? 200만 불, 200만 불에 내놓는 거야. 팔리든 말든. 그래 놓고 놔둬. 그래 안 팔려. 그러면 그래 왜냐면 이 은행은 이것도 팔아야 되지만 면피를 해야 돼. 나중에 소송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집을 200만 불짜리 150만 불에 팔아버렸다. 그래서 나한테 50만 불이라는 손해를 끼쳤다 하면서 은행을 소송을 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200만 불짜리를 그냥 200만 불 팔리든 말든 세월아 가라 하고 그냥 놔둬요. 그 사이에 계속 이자 붙고 뭐 계속 이자에 뭐 계속 붙어. 그래 나는 어차피 계속 이자 붙으니까 급할 거 없어. 그렇게 가서 나중에는 200에 안 팔려? 그러면 180으로 내려. 또 한 몇 달 동안 놔둬. 개인이었으면 오히려 이 상황에 맞춰서 그걸 한 170만 불에 처음부터 털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애초부터 170에 얘는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오히려. 이걸 차피 은행에서 팔 수 있으니까. 파업 어토니로. 파업 세일. I'm sorry. 파업 어토니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테이트 세일을 하려면 아까 그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서티피케이션 없이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중개인 같은 경우에 집을 보러 갔는데 셀러가 에스테이트 오브 누구누구 뭐 이렇게 나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건 좋은데 그럼 누가 사인할 거예요? 그럼 셀러가 누구냐 이거예요. 응? 그 셀러가 없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 와이프 이제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허스번드가 판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정상적인 뭐 관계에서는 와이프가 죽으면 뭐 허스번드한테 넘어오고 그거는 뭐 에스테이트도 아니야. 그 자기 집에. 근데 아버지가 계속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이 그걸 한다. 그거는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한 조인 테넌시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거주 주택이라고 해도 아들이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를 몰라. 근데 또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족 관계가 복잡해서 얘가 사실은 막 서로 싸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 SSA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혹시 이런 또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거 에스테이 세일은 좀 쌀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그냥 대충 팔아버리고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컨디션을 알아야 돼. 이게
이 서티피케이트이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한 두 달 만에 나와. 그러니까 그냥 지금 사인해 놓고 너가 원하는 세 달 후에 클로징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아까 얘기했지만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써놨는데 이게 안 돼. 뭐 나는 클로징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세 달 후에 해놨는데 클로징까지 이 서티피케이트이 안 나와. 그러면 클로징 못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클로징 못했다고 내가 뭐 마음대로 나 떠날래 하고 떠날 수가 없어. 거기에 계약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컨디션을 넣어야 된다. 내가 이런 경우에 나는 이 계약에서 그냥 떠나겠다. 언제까지 안 되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먼저 설티피케이트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지. 설티피케이트이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이 이제 사인권자야. 그러니까 그거는 확정된 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셀러랑 똑같은 그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집은 뭐 고민할 게 없고 이게 없는데 뭐 내가 한 두 달 전에 신청했다. 그러니까 곧 나온다. I don't know. 그건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좋다. 그거를 우리가 뭐 언제까지는 이게 나오지 않으면 나는 이거 떠나겠다라는 조항을 넣어놔야 돼. 그리고 이제 위를 아까 얘기하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 이거. 안 한다 이거지.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직 젊으면은 뭐 부모님 걸 해놓든지 젊은 분들은 아기를 위해서 또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럼 뭐 다시 한번 하고 이거 작성을 해서 이게 원본이 있어야 돼요. 원본. 사본은 안 돼.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원본을 내가 어디다 숨겨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만들어놨어요? 그걸. 원본을 그냥 C를 해서 못 보게, 아무도 못 보게 해놓고, 어? 이렇게 딱, 이렇게 어디다가 내가 죽으면 찾을 수 있는 데다 놔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어, 뭐, 그 윌에, 뭐, 아주 심플한 것도 있어요, 윌은.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심플한 거는, 뭐 싸구려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있는데, 온라인에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 이 뭐 한인 변호사 중에도 좀 뭐 좀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뭐 그런 걸 만드는데 약간 자기 재산 목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는 거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콘도가 지금 세 개가 있었는데 두 개를 팔아서 그냥 차로 치웠다. 그래서 내가 캐시로 또 뭐 뭘 샀다. 이러면은 약간 그 변호사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서 계속 그걸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럼 뭐 뒤에 있는 스케줄 A의 그 재산 목록이 이제 계속 바뀌겠죠. 그리고 내 거에다가도 업데이트를 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그거 원본을 우리 가족이 내가 갑자기 갈 때 이게 있다는 걸 어디에다가 해놨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뭐 얘기라도 해놔야 되겠죠. 야 내가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어디 서랍을 열어봐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음? 파워 오브 어토니라고 하는 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위임장인데 내가 살아생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대신에. 그러니까 내 집을 그 사람이 대신 팔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살아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뭐 코마 상태에 있다든지 죽지는 않았는데 내가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는 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행위 무능력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게 가족 뭐 성년제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가족 후견, 성년 후견인 제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간 치매 노인이랄지 그런 분들한테 자식들이 그 대신 그걸 행사할 수 있게 이제 바뀌었는데, 그거는 약간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상태에서, 아, 뭐, 더 이상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를 남겨놓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내 재산 중에 뭐를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런, 뭐 많은
뭐 이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먼저 이런 걸 먼저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같이 해놔야 돼. 윌하고 파워 버튼을 같이 해놔야 돼. 그리고 뭐 각자 개인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의 상황에 맞는 그런 윌을 작성하시라. 그래야지 저희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편하게 이해하고 일을 뭐 그렇다고 해서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훨씬 더 일을 간소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제 말씀이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다음에도 또 이런 정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